네, 미중 패권 경쟁이 우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성 운용 능력을 넘어서요, 실시간 감시, 정찰 기술, 또 전자전과 사이버전 능력, 그리고 위성을 직접 무력화하는 대위성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열한 경쟁 끝에 다가올 우주 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또 최근 어떤 움직임이 일고 있을까요? 디펜스 프라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이슈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달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이게 중국 공식 발표인데 이걸 러시아랑 합니다. 네. 먼저 궁금한 게 이게 과연 가능한 목표인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설 장비나 또는 건설용 차량 또는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만이 그렇죠. 함께 구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차량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타 그리고 미국의 나사에 해당하는 이제 작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 토요타의 그 인기 차종인 SUV 차종인 랜드크루저라고 하는 이름을 달에서 작업하는 4인용 차량으로 루나크루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나크루저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독특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에너지 그렇죠. 확보한다라고 하는 건 달이라고 하는 공간이 낮이 14일, 밤이 14일이기 때문에 밤 14일 동안은 작업 차량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달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네. 여기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무선으로 차량에 전송을 해서 14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차량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룬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굴착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굴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로 작동되는 굴착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 차량이나 건설 기지 관련된 기술들이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좀 잊고 있었어요. 왜냐면 네. 냉전 시대 상징 같은 거잖아요. 미소 우주 경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동수단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지속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라고 하는 걸 들고 있고요. 이동수단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대사형 발사체 기술이나 어떤 화성 탐사를 화성으로 가기 위한 대형 발사체 스타쉽 같은 부분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 이제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달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의 자원이라고 하는 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달에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묻혀 있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헬륨의 동위 원소인 헬륨-3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헬륨-3라고 하는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작은 양으로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1g으로 약 40톤 가량의 에너지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이제 1톤 같은 경우는 미국의 1년 동안 미국의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 광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이제 지속적인 에너지 확보라고 하는 게 인류의 이제 다음 성장 동력들을 얻어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국이 앞다퉈서 달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달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새로운 노다지 같은 존재가 된 건데 여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라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이 러시아랑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목표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지난 5월 26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하나의 어떤 협력을 체결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달 기지를 좀 건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달을 탐사하기 위한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 그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중국은 2035년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어요. 뭐냐면은 국제달 연구기지 ILRS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루너 리서치 스테이션을 만들 계획인데 이게 만들어진다면 약 한 10년 동안에 네. 40kW 정도의 어떤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구로 환산해 보면은 한 20에서 30만 가구의 어떤 그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20에 30만 가구 네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영하 한 170도의 혹한이 되고 이제 뜨거울 때 이제 130도의 폭염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그 뭐랄까 악조건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기술이 많이 필요할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것들 논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러시아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달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이제 2주간의 폭염과 이제 극한 상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동원하겠다. 네. 그런 협력을 이제 추진한 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LRS 국제달과학연구기지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동 건설한다는 건데 그럼 만들면 이 우주기지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극지방 달에 있는 남극 부근에 있는 자원이 많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남극 부근의 자원 탐사를 비롯해서 어떤 달에서의 과학 실험이나 그다음에 달을 기점으로 해서 심우주까지 연장해서 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중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국방 분야에서 굉장히 기술의 진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양자 암호화 통신이라고 하는 거 얼마 전에 성공을 했고 네. 또 기본적으로 알려지는 게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악천후 조건에서도 24시간 그 정보 획득이 가능한 위성인데 이 부분을 CCTV와 같은 형태로 정지 궤도에 위치를 시켜서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방 분야를 비롯해서 달 기지를 포함한 우주의 전체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중국의 패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약간 좀 독특한 게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국방이나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까지로 중국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셰빙 교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합작을 해서 발사체 그리고 위성을 이용한 스페이스 아트를 네. 선보이기도 스페이스 하고. 아트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문화예술 분야까지를 석권하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담겨 있는 거고요.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깊게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노동 집약적인 뭐 제조업으로 성공을 했었지만 네.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국가로 가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궁금한 게 아까 1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10년 동안 20만에서 30만 가구가 살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전기가 만들면 실제로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까? 이런 전력이라고 하는 건 원자력 발전소나 또는 헬륨3를 이용하면 우리가 전력을 얻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네. 우리 인간이 이제 전력을 먹고는 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최근 이제 프랑스 해양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에서의 어떤 인간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농어알을 부화시켜서 이 부분들로 우주인에게 단백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농어알이라고 하는 게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발사체에 탑재했을 때 진동이라고 하는 극심한 환경에서 농어알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을 했고 그것들이 놀랍게도 이 농어알이 이런 생존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결과까지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력이나 또는 먹거리 관련된 부분, 그 달에서의 어떤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 하면은 같은 권위주의 국가로 묶여도 어떤 정치적인 선택마다 뭐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미묘하게 좀 다른 노선을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쟁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협력자 같기도 하는 그런 두 나라인데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기술적 협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더 전략적인 어떤 다른 노림수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미국이 이제 2017년도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72년도에 아폴로 저희가 탐사선을 이제 발사를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아폴로의 쌍둥이 여신인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혼자는 안 되잖아요.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50여 개국과 같이 플래그십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여기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협력을 맺은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넥스트를 생각하면서 미국과 어떻게 전략적 경쟁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발표가 얼마 전에 나온 것이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맞서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예.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요 미국이 2017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추진한 거잖아요. 지금 네. 한 8년, 7년 이 정도 지났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뭐 다소의 이런 딜레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르테미스 계획 자체가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2026년에 유인 달 착륙을 실시를 하고 내년이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2028년에는 달기지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딜레이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미국의 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요즘의 우주의 트렌드라고 하는 게 민간 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을 창출하는 이런 뉴스페이스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달 기지 건설이나 달 탐사에 있어서도 이런 민간 주도의 개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과 같은 이런 민간 기업의 발사체 그리고 착륙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민간이 주도를 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민간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달 탐사 프로젝트도 굉장히 가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좀 타임라인을 잡아본다면 어때요? 예, 17년도에 발표를 했으니까 네. 이제 올해가 25년이잖아요. 그 이전에도 뭘 했을 거 아닙니까? 1단계는 이제 22년 11월에 완료가 됐는데 1단계에서는 이제 나사의 어떤 차세 로켓과 오리온 우주선 성능을 검증하는 어떤 그런 단계였어요. 그다음에 2단계는 올해 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4명의 우주인이 1단계에서 개발한 오리온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28년까지는 3단계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달 남극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8년 이후부터는 이제 4에서 6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이제 화성 탐사를 위한 어떤 여건 조성을 하는 건데요. 최초에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정부 주도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그 정부 주도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거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상업적인 측면에서 민간과 이제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게 딜레이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더 빨리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두고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국이 뭐 달만 하는 게 아니라 화성 유인 탐사 예산을 10억 달러 정도 증액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달이 거점이 되고 화성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달이 거점이 이제 이미 한번 달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관련된 부분들은 성공했다 치고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 달 거점을 이용해서 그 우주의 어떤 비행과 탐사를 화성으로 이제 더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은 나사 예산을 2026년도에 약 24%를 이제 삭감을 했는데 이때 화상 유인 탐사 분야를 위해서는 이제 오히려 그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걸로만 봐더라도 이제 달에서
어떤 우주의 어떤 활동이 그 축이 화성으로 좀 전차 변환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조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우주 발사체는 SLS, 그러니까 스페이스 라운치 또는 런치 시스템과 이제 달 궤도 우주 정거장 루니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어떤 달 탐사에 집중된 어떤 고비용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줄인다는 의미고요. 대신에 민간 우주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와 같이 협력을 통해 갖고 화성 유인 탐사의 어떤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을 예산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중국은 어때요? 중국의 그 화성 탐사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성 주변을 위성이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주요 지역을 촬영을 하고 어느 지점에 착륙을 하고 할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화성 탐사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탐사선이 어떤 위치를 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착륙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착륙선을 통해서 거기를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획득을 하는 로버라고 하는 탐사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텐원 1호기 같은 경우는 21년에 발사를 했고 7개월에 걸쳐서 화성까지 갔고, 여기서의 탐사 차량인 주릉이라는 로버까지의 기술을 전부 다 확보를 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8년에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 테넌 3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여기에서는 이제 계획 자체가 좀 독특한 게 화성에 착륙을 하고 거기에서 지하 2m에 있는 그 암석이나 이런 그 화성의 성분을 채집을 해서 그걸 다시 지구로 리턴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비교되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표면에서 5mm 깊이까지의 샘플을 채집하는 것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5mm와 어떤 2m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체제의 성격상 굉장히 가속화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빠른 단시간 내에 어떤 그 패권 차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성은요,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면서 이주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딥하고에서 만나보시죠. 2013년 전 세계를 뒤흔든 문장이 있습니다. 화성에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다만 충격적인 조건이 있었죠. 한 번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이라는 건데요. 지구인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 무모한 도전일까요? 인류의 운명을 바꿀 도약일까요? 모래폭풍이 거칠게 몰아쳐도 캡슐 모양의 작은 건물 안은 안전합니다. 쾌적한 온도에 안정적인 산소 공급까지 생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온실에는 직접 재배하는 상추, 토마토가 있으니 음식도 걱정 없습니다. 지구에서 최대 4-5km까지 떨어진 화성. 그곳에서 이런 삶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터무니없는 상상 같지만 이런 세상을 실제로 꿈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엔지니어 출신 바스 란스도르프. 풍력발전소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그는 화성에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겠다는 꿈을 안고 2011년 마스원이라는 기업을 설립했는데요. 그는 먼저 로봇을 이용해 화성에 정착지를 건설한 뒤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화성에 거주할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놓았죠. 참가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 그리고 건강한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24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20만 명 이상이 몰렸을 정도로 이 기발한 제안은 폭발적인 관심을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영원히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이주 프로젝트였다는 건데요. 경쟁을 뚫고 중간 선발된 100명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는데요. 대부분 평범한 학생이거나 주부, 가장이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성으로 이주를 원했던 이들. 우주여행이 평생 꿈이라는 천문학 박사과정생. 어릴 적부터 화성에 살기를 꿈꾼 부부. 아이를 낳아 최초의 화성인 엄마가 되겠다는 젊은 여성까지. 국적도, 나이도, 사연도 모두 달랐지만 화성으로 가고 싶은 열망만은 모두 같았는데요. 그러나 최종 24명에 들기 위해서는 건강은 물론 협동심, 심리적 안정성 등 다양한 평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최장 10년에 걸쳐 극지와 사막에서 진행되는 합숙 훈련도 견뎌야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TV 리얼리티 쇼로 제작해 광고 수익으로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파격적인 이벤트였기에 전 세계의 시선은 집중됐습니다. 관심이 큰 만큼 논란도 따랐는데요. 특히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은 마스원의 구상대로 화성 정착지에서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인간은 68일 만에 질식사할 것이라는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화성에서 안전하게 정착해 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또 마스원이 초기 정착 자금으로 제시한 60억 달러로는 화성에 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던 중 뜻밖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스원 프로젝트에 선발된 한 사람은 애초 마스원 프로젝트의 신청 인원이 실제 알려진 것과 달리 2,700여 명에 불과했다 주장했는데요. 또한 선발된 인원 중 상당수가 돈을 지불하고 선발됐다 밝혔습니다. 마스원 프로젝트를 향한 의혹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방송은 불발됐고 방송 수익금으로 충당하려던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애초 2025년이었던 화성 이주 계획은 7년이나 미뤄졌습니다. 결국 2019년 스위스 법원의 파산 선고로 마스원은 청산 절차를 밟는데요. 화려하게 시작했던 마스원 프로젝트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화성 정착의 꿈은 망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비록 마스원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됐지만 인류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스페이스 잡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인구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건데요. 초기에는 화성의 온도를 빠르게 높이기 위해 수소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다소 황당한 계획을 내놓았지만 지구와 화성 간 통신을 담당할 스타링크와 무인 우주선 스타쉽 생산 같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신기술에 도전하며 화성 정착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성 이주를 향한 인류의 꿈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과연 화성은 지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꿈은 언제 현실이 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요 우주 정보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타링크가 있잖아요. 이거를 필두로 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을 선점을 했고요. 중국은 2035년까지 저궤도 위성을 여기는 뭐든지 다 스케일로 밀어붙여요. 13,000개를 발사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저궤도 위성 왜 집중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초반에 분리했던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게 오늘 민간의 위성, 즉 스타링크의 통신망 그리고 일반 민간 위성의 위성 정보를 활용해서 전세를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러시아의 우주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진화됐다라고 하면 전세가 조기에 종결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러시아가 과거 미국 구소련의 우주 쟁탈전이 있을 때에 비해 가지고 정찰 자산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숫자 면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전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이제 앞으로 미래전에 있어가지고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통신망 구축이라고 하는 게 미래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중국이 세우고 있는 계획은 지금 스타링크가 저궤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궤도보다 위에 있는 중궤도 그리고 저궤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초저궤도까지 통신망을 배치를 하고 여기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위급 상황이 됐을 때 적군의 통신망을 어떻게 괴멸시키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위성 공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검증들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민간 위성으로 보이지만 군 정찰 위성이라고 최근에 미 우주군 참모총장이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 것일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이라면 사실이겠죠. 왜냐면은 우러 전쟁에서 뭐 상용 위성 쓰이던 스페이스 X가 제공한 스타링크가 군사용으로 전환돼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주에서 있는 모든 위성들이 이중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정치적 차이다.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게 가름되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주군 사령관인 솔츠먼이 말한 것처럼 지난 6월에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어떤 이런 목적의 위성들이 동맹국가 이제 자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한 뭐 1000여 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척도용으로
어떤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리고 또 그것들이 또 뭐하고 결합되면 미사일 전력과 결합이 되게 되면 어마무시한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중국은 이제 단거리로 해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전략 경쟁에서 도련선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이제 1도련선에는 그게 이제 일본과 대만, 이제 필리핀, 우리나라 있는 선인데 그 선에는 이제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도 400기나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괌까지 겨냥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1,300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그런 어떤 첩보형 그 위성이 결합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초연결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대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의 템포를 빠르게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중국과 미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 원해에서 뭔가 대형 함대가 오고 있네 하게 되면 이거를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전에는 이동하기 때문에 못 맞췄지만 이런 어떤 첩보형 위성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하면서 초연결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면 바로 때렸을 때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왜? 실시간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위협이 있다는 것을 미 우주군 솔츠먼 사령관이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그거 봤어요. 중국에서 인공위성이 서로 인공위성끼리 연료를 주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궤도 재급유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원래는 이제 인공위성은 발사하기 전에 한 차례 연료 주입을 하잖아요. 네. 그걸로 끝났었는데 이제 우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궤도 네. 위에서 굉장히 이점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우리가 타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그 가솔린이 없더라도 안에 있는 뭐 전자장비, 즉 뭐 블랙박스나 이런 오디오 같은 거는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자적으로는 작동을 하지만 연료가 고갈되게 되면 위성의 고도는 점점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주에는 외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 외란의 영향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위성의 고도는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화학 연료를 순간적으로 연소를 시켜서 추가 속도를 부여를 해서 고도를 조금씩 높여주고 정상 고도에서 작동을 하도록 유지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이게 말하는 거 위성의 수명을 결정하는 건 전기 전자 부품들의 수명 그리고 연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 전자적인 부품들이 워낙 그 성능이 좋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오랜 수명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연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주게 되면 위성의 수명을 더욱더 연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공중에서의 연료의 재급유를 통해서 위성의 어떤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우리가 임무 수명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위성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자기들의 위성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한 상시적으로 이제 위성의 위치를 바꾸거든요. 위치라고 하는 건 고도를 바꾸거나 궤도를 바꾸거나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대방의 위성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감지됐을 때는 위성의 어떤 순간적인 궤도 이동을 통해 가지고 회피 기동을 하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위성이 정상적으로 고도 어떤 특정 고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더 높은 해상도를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위성을 순간적으로 굉장히 그 아래 저궤도까지 굉장히 낮은 궤도까지 내려서 촬영을 하고 고해상도 영상을 얻고 다시 본 궤도에 진입하는 즉 이 말은 이제 위성이 순간적으로 궤도나 고도를 변경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궤도나 고도를 변경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하는 건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네,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군사위성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연료 보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보니까 인공위성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실험도 세계 최초로 성공했었잖아요. 지금 중국의 대위성 무기 개발 현황이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이제 그 저궤도 위성들이 이제 그 노화된 거를 뭐 말로는 뭐 지구에 어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처리하겠다면서 지대공 미사일로 해서 이제 격추를 요격을 한 어떤 사례거든요. 그래서 제 10년 전에 2015년, 16년도에 이제 미국의 합참대에서 이제 수학을 할 때 그때 이제 미군 친구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2007년도 이 사건 때문에
미 우주군의 창설이었던 계기가 되었고 박차를 가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중국의 기술력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는 2007년도에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지상에서 우주로 쏘는 게 아니라 지상, 공중, 우주에서 각각에서 다 ASAT, 엔티 세틀라이트 또는 이제 중국에서는 반 우주 무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방식과 유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예로 보게 되면 중국은 지금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어떤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또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또 운용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위성 등 우주 기반 플랫폼에서 발사 가능한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RGV라고 하는데 이게 마하 15에서 20이에요. 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의 어떤 미국의 방공망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어마무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킬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 그다음에 전자전 장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되면 이런 것들 다 지상에서 이제 우주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기술력이 발달되게 되면서 특히 모빌리티가 발달되게 되면서 이게 지상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달을 선점하면 달에서 또 이렇게 어떤 운영 개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략 경쟁을 우주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이오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현재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골든돔 얘기해 보겠습니다. 골든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우주 기반 위성과 또 센서까지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위성 공격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이 골든돔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볼 수 있을 텐데 전략적 가치를 짚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주 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능동 방어 체계가 있는데 하마스에서의 어떤 벌떼 공격으로 이게 무력화가 맞아요.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이나 공중에서 떨어지는 어떤 요격체에 대한 부분만 지상에서의 미사일 시스템으로 방어하는 개념이었는데 이 골든돔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공간, 지상이 아닌 우주 공간에도 센서나 요격 체계를 배치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준비 단계, 즉 발사되기 전부터 그다음에 상승 단계에 이르잖아요. 상승 단계. 그리고 상승 후에는 이제 비행의 한 70%를 차지하는 우주 공간에서 활공, 그리고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주 공간과 지상에 있는 어떤 능동 방어 체계를 같이 섞어서 보다 더 입체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골든돔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더 발전된 전략 체계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방패를 만들게 되면 항상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개발을 할 거고 그 창이라고 하는 건 하마스에서 이번에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창과 방패가 서로 맞물리는 어떤 우주전쟁의 서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 디펜스 프라임 진행하면서 항상 놀라는 게 이제 기술적 한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상상하는 만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만큼 위력을 발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도 이제 무인 우주선 중에 X-37B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위성 요격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군사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X-37B가 프로젝트가 시작된 연도가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아까 중국이 이제 지대공으로 해서 이제 저궤도 위성을 요격한 어떤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위기의식이 막 고조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런 것들 하나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는 거의 900일 이상 우주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뭘 했겠어요.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다 해봤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동궤도에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를 공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실험하지 않았겠냐 하면서 그때 나온 어떤 단어가 동궤도 전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별의별 전투가 다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오비털 워페어라고 해서 동궤도 전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용어가 막 그 신문에서 쏟아나오고 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미 이제 그 X-37 비로에서 7차례 이상은 비밀 임무를 수행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이걸 또 탐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다가 니네 어떤 무기 체계를 넣어서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숨겨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다 탄로가 나냐면 예산에서 탄로가 나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안 그래도 X-37B에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우주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있는데 이번에 있는 그 미 상원에서 통과시킨 트럼프 감세법에 X-37B에 관련된 우주선 개발 예산 1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 뭐냐면 하나의 어떤 의심이,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징조이자 조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미국도 뭐 안보와 관련해서 뭘 감추기가 점점 더 어려운 예산만 보면 국가가 됩니다. 예, 예.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11월에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 발사에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정찰 위성이 총 5개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위성 운용 전략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어떤 기반을 조성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뭐랄까 우리가 직접적인 우주 감시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량이 적었을 때는 그런 어떤 능력이 별로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기 이상이 되고 계속해서 되면 또 그 위에다가 계속 덧붙여식으로 가는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직접적인 우주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장치하고 이제 전천후 레이더 우주 감시 체계 등의 개발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시의 능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시의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인데 감시의 고도화를 계속해서 이제 위성 추적 장비를 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천후 어떤 레이저 우주 감시 장비 체계를 더 덧붙여 가지고 감시 능력을 획기적으로 이제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북한과 어떤 북한도 지금 우주력 건설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에서 지금 우주력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기 대씩 계속 추가되면서 이걸로 해서 이제 정찰 어떤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죠. 누리호가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잖아요. 예전에 제가 2008년인가 9년에 이제 9시 앵커 할 때 네. 가본 적 있었어요. 그 준비하고 네, 있는 거 네. 앵커 리포트 때문에 그게 지금 벌써 4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관여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네.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제 2차 발사 때 저희 대학에서 개발했던 위성이 네. 그 누리호의 2차 발사 때 탑재되기도 했고 누리호 5차 발사 때는 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위성이 탑재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시험 발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1차부터 5차, 6차, 7차까지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그 발사체를 가지고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해외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렇죠. 물론 국방적인 그 임무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발사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차례에 걸친 시험 발사를 통해서 발사체의 발사 성공률을 네. 얼마만큼 높이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 계시니까 사실 우주 경쟁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군사작전 측면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 경쟁이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네. 우리 우주 전력을 좀 강화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K방산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방산이라고 하는 건 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K방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방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은 이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최근에 그 세계 우주 개발 트렌드를 보게 되면 달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간의 창의적이고 경제성에 기반하고 이런 빠른 대응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가속화시켜내는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왜 같습니다. 그럴까요, 국내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일부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적인 미션들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까 안정성에 기반을 둔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도전적인 미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해상도 영상으로 북한을 준실시간 간격으로 들여다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런 고해상도의 정찰 자산, 그다음에 다른 어떤 대우주 공격 무기의 체계를 갖췄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뒤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주 강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어떤 우주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 나라의 어떤 체제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빠른 가속화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여기에 우리 군의 전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근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정말 좀 안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이에 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제 뭐 세계 5위라고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뭐 분분한 의견도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어느 기관에서는 그렇게 발표하고 있지만 주변에 1, 2, 3, 4등이 있다라고 다 항상 제가 있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좀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전략적 경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랄까 이런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하고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란 말이에요. 지능화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초연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돼요. 적외도 중심에. 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이 열세미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선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초연결 네트워크인데 뭐 스타링크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지금도 스타링크 쓸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럼요. 스타링크하고 이제 원앱까지 쓰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호카이 360이라고 해서 전자파를 이렇게 이제 감지하는 위성도 있어요. 그걸 계속 받아가지고 러시아군이 어디에서 이제 전자기전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추가 확인하고 바로 정밀 타격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는 펌스라고 해서 산불 감지 위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 포에서 이제 발사하게 되면 화염이 나오잖아요. 그쵸, 불이 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은 그게 빨간색 지역으로 확장되거든요. 그럼 거기가 포진이잖아요. 네. 바로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바로 거기에다가 자폭도를 보내거나 미사일을 타격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라이징되는 이런 어떤 위협이 고도화되는 그 시기에 우리의 어떤 정찰 자산의 발전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이에 갭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야 되느냐, 갭 필링을 해야 되느냐, 계획대로 사이오 사업 같은 어떤 국가급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가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그 갭 필링을 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라든가 원액과 같은 민간 위성 회사들과 협력을 맺어서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또한 이제 동맹국이라든가 협력국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뭐랄까 실시간대에 그들의 위성들을 사용하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을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걸 뭐냐면 복합 운용이에요. 복합해서 운용할 때, 융복합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고도화된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주는 이제 새로운 전략적 전장이 되었고요. 인공위성과 우주기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과 국제협력에 기반한 우주 개발은 인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